동네 정치라고 하는 건 권력 관계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갈 거냐.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고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지방정부의 의회 구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사회변동의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해내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규정이 안 되면 그럼 우리가 규정을 바꿔야겠네?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들. 네.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사는 현장 속에서 누구나가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이제 동네 정치잖아요. 자, 오늘 저희 주제가 동네 정치가 생활을 바꾼다입니다. 촛불 지나고 지금 처음 맞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키워드로 이제 잡고 있는 것도 자치분권인데요. 처음 맞는 지방선거 분위기가 영 좀 그렇습니다. 김 기자님 어떠십니까? 요즘 분위기.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사실 한숨. 지역구에 네. 이제 구청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워낙에 이제 사람들의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분도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지를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이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누가 나오고 누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민 입장에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주민이 관심이 없을래고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 회의록을 검색해 보시면 알 수는 있죠. 네. 알 수는 있는데 안 올라온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언론도 그렇고요. 예. 뭐 어쨌든 한국은 다 중앙일간지니까 그리고 중앙방송이니까 사실 지역 뉴스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꼭 주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꼭 주민 탓일까? 왜 이 모든 잘못은 주민들이 져야 할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 구의원 이름 모르는 거 제 탓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 지방정치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게 왜 그런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독일하고 일본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송 기자님 독일 갔다 오셨다고요? 네, 지난 3월에 독일에 예. 가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좀 결합되는지를 좀 취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취재하신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베를린에 이제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임대료가 싸서 가난한 사람들, 뭐 돈 없는 예술가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독일어로 물티쿨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문화를 형성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6, 7년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임대료가 올라서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을 이제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이제 지방의회와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베를린 쪽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집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와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그 새로운 콘크리트 금이라는 표현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콘크리트 금? 네, 그 콘크리트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이제 뭐랄까 투자 대상이 된 거죠. 건물을 사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올려서 받는 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되기 우리나라 가서 시작하면서 배워야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울까봐 걱정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심화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크로이츠베르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15평 기준의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가 한 35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70만 원, 76만 원 이렇게 올라가서 와. 거기는 사실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감당하고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내고 나면 한 달에 200유로밖에 안 나눈다. 그럼 26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한 이제 지경에 이르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민이 이제 연대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뭐 지역 정치권과 같이 결합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쫓겨나거나 이러면 그 세입자들이 단체를 꾸립니다. 네. 대책위 이런 걸 꾸리는데 그 대책위를 꾸려서 싸우는 분들 옆에 뭐 구의회가 있거나
구청이 있거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갔던 그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 모인 세입자 단체 이름이 코티운트코라는 단체였는데 2011년에 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한 30회 정도의 캠페인을 했고 사실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흔한데 2012년도에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를 열는데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컨퍼런스를 열면 그냥 이제 본인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치인, 그다음에 자본가, 시민, 그러니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와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시민사회가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티운트코가 크로이츠베르크 지역 그 역 광장에 오두막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불법 건물인데 이제 경찰에서 이거를 좀 철거를 할까요?라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구의회에 해당하는 베츠르크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 당시 이제 베츠르크 시장이 놔둬달라. 이건 시민들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놔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랑 이제 구청장. 네,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구청장은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다가 구청장을 그만둔 다음엔 활동가가 되셔가지고 또 열심히 거기서 또 활동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결합도가 높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군요. 네, 그게 가능한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런 형태로 해서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이 그 기초의회하고 연대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현안이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그와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주민들 옆으로 나오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과천 정도 사례 승마체험장, 캠핑장 막았던 근데 그것도 과천 사례는 보면 이렇게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자기 단체의 의원들을 당선시키고 그 의원들과 이제 계속 같이 연대하면서 이제 사례를 풀어간 거라 가지고 독일하고 한국은 여전히 좀 약간 정치인들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 선거, 원래 정초 선거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어떻게 선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처음 저희는 지방의회 선거를 치를 때, 그때가 좀 이제 막 민주적이고 새로운 막 기운이 싹 트고 뭐 이렇게 지방의회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좀 기존에 있던 지역에 있던 뭐 관변단체나 아니면 약간 이런 지역 유지나 이런 그룹들이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비공식적인 권력이었다가 이제 지방의회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공식화된 권력을 약간 딱 가지게 되는. 방금 보신 그 베츠리크가 네. 베를린이었잖아요. 네, 베를린 그러면 안에 베를린 주의회도 움직였습니까? 네, 움직였고요. 베츠르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츠르크 차원에서는 이제 그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을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근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이제 사전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츠르크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서는 함부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월세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임대주택을 누군가가 살려고 할 때 요 살 수 있는 권한을 처음에 베츠르크한테 줘요. 그럼 베츠르크가 그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의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월세를 높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베츠르크가 많이 했고, 그다음 베츠르크에서도 이제 주의회한테 또 얘기를 하죠. 요구를 이거는 주의회 차원에서 할 거니까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이제 주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주의회에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해왔던 거는 이제 연방법에 뭐 지역을 설정하면은 3년 안에 15% 이상 임대를 못 올리게 하는 법이 한다.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이제 베를린 전체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바뀌면 많이 올리잖아요, 임대료를. 네. 새로운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이런 법들을 이제 뭐 조례이기도 하고 주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시하기도 하고, 시민사회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베츠르크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구조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예, 김 기자님이 일본 갔다 오셨죠? 예. 그 뭐 벚나무를 만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역 그 주변 선로였어요. 예. 선로였는데 그쪽에 이제 벚나무가 이제 한 50여 그루 이상 쭉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벚나무가 철도가 지나가면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 JR,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KR이죠. 코레일이죠. 예, 코레일하고 또 그 지역구에서 이제 그 벚나무를 베어버리자. 지역구라고 우리랑 구청. 그렇죠. 네. 예. 그 낙관어구였는데요. 이제 그 벚나무를 베어버리자.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벚나무가 단순히 그냥 그 위험 요소였다라면 뭐 베어버리는 거에 있어서 뭐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을 텐데, 그 벚나무 자체가
전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벚나무였거든요. 또 그 벚나무를 심어서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벚나무가 마치 자기들의 삶과 같은 그런 의미의 이제 벚나무였는데 그 지역구의 구의원이 그 부분을 보고 지역구민들한테 알렸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구청 그리고 JR이 뭔가를 좀 바꿀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지방정당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예. 예, 지방 정치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예,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예. 사실 그 지방 정당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역주의, 맞아요. 영호남의 어떤 예. 그런 식인데 일본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예. 일본에서 말하는 지역 정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태생해서 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당의 의미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접한 곳은 이제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라는 이제 지역 정당을 만났습니다. 야, 이름이 독특합니다. 생활자. 예. 기존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가 어떤 중앙 집권적 이제 권력을 잡기 그렇죠. 위해서. 예. 네. 그 지역 정당은 지방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고 이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예. 기존의 어떤 중앙 집권적 정당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주제가 동네 정치가 생활을 바꾼다인데 예. 바로 그 생활을 바꾸는 사람이 생활자고 생활자가 정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자가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선생님, 그 생활자 네트워크가 예. 우리나라도 왜 여기저기 있는 생협?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 예, 뭐 예, 이런 개념 비슷한 겁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게 모태가 됐고요. 아. 굉장히 센 운동을 했었어요. 1960년대. 일본이 네. 고도경제 성장할 때 환경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일 안보 조약이 이제 1960년에 새롭게 맺어지면서 반대 운동. 그래서 우리 80년대 운동이 어떻게 보면 60년대 일본의 안보 투쟁으로부터 많이 배운 운동 수입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69년 1월에 동경대학의 야스다 강당이 이제 불타는 상징적 사건과 더불어서 일본 운동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그 1960년대, 69년 이미 이전에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중앙에서 중앙 정치 이렇게 그럼 바꾸면 지금 우리 오늘 주제인데요. 그럼 동네가 정말 바뀔까? 그러게요. 거기에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화두를 많이 가거든요. 그람시를 많이 공부하면서 이 진실을 어떻게 진지전. 구축할까? 이제 이 생각을 해서 이른바 하방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지역에 여성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일찌감치 주부를 중심으로 주부가 동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주부는 전일 하루 종일 시민. 그리고 남자는 지역에 갔다가 밤에 잠만 자. 요즘 워라벨 얘기도 합니다만 예. 밤에 잠을 자니까 이건 밤만 자니까 반일제 시민. 아. 그래서 이거 시민이 반일만 시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 대부분 다 자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역할도 못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생활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어떻게 조직할까? 그게 생활 클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 그룹핑을 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 주부고 생활 클럽을 만들어서 촘촘한 생활자들의 관계 형성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생협이었던 거예요. 주부들한테 가장 관심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먹거리. 공해 문제가 심각했을 때 먹거리 안정. 우리도 광우병 이후에 생협 운동들의 매출액이 아주 늘고 회원 가입도 늘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일단 한 6, 70년대 모태가 일단 됐고요. 예, 지금 말씀드렸자면 지금 도쿄 도의원 중에 그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에서 55명의 의원이 있는데 와우. 그 전원이 다 여성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와. 예. 말씀 계속 해주시죠. 전원이 여성이군요. 예, 55명 전원이 다 여성입니다. 부럽네요. 예. 한국과 사뭇 다르. 선생님, 근데 생활자 네트워크가 그러면 정치 운동으로 결합이 된 거는 어떤 계기로 된 겁니까? 처음에는 생활 공간을 조직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 만에 동네가 바뀔까? 국가가 바뀔까? 이건 한 30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출발할 길게 때. 잡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생활클럽 생협을 하고 여성들이 정치에 스스로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시작했던 운동이 이제 거의 한 10년, 20년 지나서 여성들이 실제로 생활클럽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벽이 부딪히면서 가보니까 전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그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하고 이제 비슷한 게 가나가와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가나가와는 어디에 있는 가나가와는 동경 바로 옆에 예. 경기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나가와는 요코하마가 있죠. 우리로 치면 수원인데 정도. 사실은 인천 정도의 경제 규모를 그렇죠. 갖고 있어서 일본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와우. 그런데 가나가와하고 이쪽하고는 이제 주로 어떤 문제 갖고 부딪혔냐면 합성세제 문제 갖고 합성세제를 쓰지 말자라는 청원운동을 하게 돼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공해병 아시겠지만 이따이따이 병이라든지 이따이. 미남이따 병 같은 게 생기니까 예. 이제 공해를 추방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활자인 우리부터 고치자. 그래서 이제 합성세제 쓰지 말자는 청원운동을 하는데 예컨대 청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일본에서 20만 명 넘는 사람이 청원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요즘 인터넷 시대에는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한. 예. 그런데 그게 의원 입법도 안 됐고, 그러니까 발의조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원도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의회에서 논의조차 해주지 않은 겁니다. 전원이 남자고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좀 대표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치인을 냈는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1981년에 처음 여성의 정치인이 탄생했어요. 가나가와 경우에. 가나가와에서. 예. 근데 가나가와 지역신문이 어떻게 신문을 냈냐 하면 예. 여성도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 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여성은 생각할 여성의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사실 근데 또 예. 그 운동 그런 일본의 분위기가 생활클럽 생협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배경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고도경제 성장을 할 때 전시체제 같이 경제 성장을 하거든요. 그때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여자가 집에서 열심히 내조를 해야 되고 열심히 집에서 내조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면제해 줬어요. 그런 구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여성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근데 뭔가 능력 있는 여성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게 이제 생활클럽 생협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에 어떻게 참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선거를 4년 동안 해요. 그렇죠. 예, 선거를 4년 동안. 그러니까 선거 과정 자체를 생활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 결합해야 생활정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누가 나가면 좋을까를 서로 찾아요. 그래서 그거 찾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그거 찾고 나면 그걸 설득하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임산부인데 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임산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가나가와 네토의 간부 여성들이 매일 찾아가서 그 설득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만삭이 됐을 때 이제 선거를 해서 떨어졌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또 선거를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양반이 시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평범한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치인이 됐고 그래서 동네를 조직하게 됐다는 거죠. 하성희 씨,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조직된 주민단체나 생협이 내리는 곳에서 후보를 내는 경우가 있었죠. 네. 욕구를 가진 시민들이 움직인 건 비슷한데 그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은 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게 너무나 대조적인데요. 그렇죠. 그 독일 가셨을 때, 네. 뭐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운동하던 단체들이나 이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데 네. 이런 한국과 같은 시선이 있던가요? 시민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크고 베치르크나 아니면 주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했지만 아직 안 된 거 많아 그러니까 더 해줘야 돼 그러면서 많은 걸 요구하고 베치르크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을 대할 때 민원인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다가 뭘 하겠다고 하면 이거 규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규정이 안 되면 그럼 우리가 규정을 바꿔야겠네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바꿔야 얘기하는 되겠네. 구조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이랑 많이 다른 거죠. 그 김 기자님 가셨을 때도 네. 거기 주민들이 의원 보고 선배? senpai? 예, 이제 가장 좀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부러웠던 부분인데요. 네. 그 주민과 그 정치인이 뭐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고요. 서로 호칭도 주민이 이제 정치인한테 센파이, 이제 선배죠, 선배 이제 일본어인데 선배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위에서 이렇게 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평적인 위치에서 같이 이제
같이 마을을 둘이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차이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이제 16개 주가 있는데 네. 방금 얘기한 베치르크는 이제 베를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 그 도시국가 지역이에요. 도시정부. 도시정부. 네. 그러니까 베를린은 함부르크하고 이제 이쪽 브레멘하고 이쪽만 그렇고 나머지 13개 주는 이 기본 단위가 게마인데거든요. 근데 게마인데가 그 독일 전체적으로 해서 한 12,000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게마인데 사이즈는 이 란트별로 규정이 다 달라서요. 한 뭐 8,000명, 5,000명 이런 데도 있고 한 20만 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거는 이제 뒤집어 얘기를 하면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구역으로 일반 편들 중앙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 차원에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우리는 뭐 5,000명 이상이면 된다. 우리는 뭐 10,000명 이상이면 된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주는데 저는 제가 이제 왜 이 사이즈 문제에 착목을 하냐면 우리나라 동이 보통 이제 한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 사이즈거든요. 서울이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면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게 독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작은 게마인데 사이즈인 거예요. 우리나라 읍면동이. 그러면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그 전부 이제 대면 관계로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이 동으로 내려가면은 방금 얘기를 했던 뭐 고등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이게 형성이 가능한데 한 40만 정도 되면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이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는 이 정치 결사의 자유의 근본적 차이가 있구나. 아까 그 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 법에 어떤 게 많냐면요. 하다못해 왜 무슨 서울시의회, 구의회에 자문위원 이런 걸 하려고 그래도 조례조차 뭐가 있냐면은 뭐 직전 1년 동안 당원에 당적이 없을 것. 네. 또는 무슨 정부기관의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민간 자문위원이에요. 그런 거를 하는데도 당적이 없을 것.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당원 인자하고 친한 사람이 환영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게 1961년에 쿠데타로 일으키신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만든 조건이거든요. 사실 그 문제는 우리 한국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해서 네.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네. 정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만든 그렇죠. 사실 신뢰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정치 결사의 자유 관련 문제는 그것만 좀 풀어줘도.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동네 정치를 부활하는 데는 오히려 우리한테 족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서서히 풀어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만 일본에서는 정치 단체, 그러니까 정당이 아니라 정치 단체를 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당 구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 단체로서 자기네 어떤 당이 아니지만 어떤 당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큰 2개 정당 중에 하나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똑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보고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모금을 아예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후보도 못 예, 하고 예. 그러니까 이 후보 자체가 그거를 못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돈이 있는 사람만 예비 후보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최소한 집을 담보로 빌려올 능력이라도 있는 사람만 선거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후 보전 방식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고 참 부러웠던 게 독일 경우에는 사후 보전이 아니고요. 그 처음부터 줘요. 내가 후보를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1인당 몇 유로 이렇게 쳐서요. 선거 구민 곱하기 수를 해가지고 그냥 줘요. 정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 보조금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제 이 선거제도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의 선거제도는 뭐 어쨌든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나 아니면 지방의회도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선거구를 쪼개놨죠. 쪼개놨죠. 4인 선거구도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다수당인 1, 2번
기호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당선이 힘들게 돼 있는 거고 사실 최근에도 선거구를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서 좀 지방선거 때 선거구를 늘려가지고 3, 4인구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하자 이게 이제 약간 사회적인 여론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촛불 이후에 약간 민심이다 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들은 다 그렇게 3,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권고를 했는데 이게 의회로 들어가서 다시 쪼개졌습니다. 이게 쪼개진 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을 뽑는다. 그러면 또 한국은 지방선거 때 특이하게도 국회의석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1번, 2번이 네.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큰 정당들만 1번, 2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민들 입장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기 이제 후보가 정확하게 잘 모르면 보통 어떻게 투표하시냐면 그냥 1번 아니 2번. 네, 그냥 1번, 2번이 돈을 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새로운 정당,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이 많은 정당이야. 우리는 개발보다 생태가 더 중요한 정당이야. 이런 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좀 지역에 있는 정치적인 담론이 풍성해질 텐데 한국은 그냥 어찌됐든 간에 1, 2번만 받으면 되는 당선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권자들도 그러니까 둘 다 문제죠. 후보들도 그냥 본인의 정치 활동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일상 정치를 하다가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거 때 적절하게 공천 받아가지고 선거에 나가면 어쨌든 1번, 2번 받으면 무조건 당선될 것 같다. 가 되는 거고 유권자 입장에서 불리한 건 뭐냐면 내가 설령 3, 4번 후보를 찍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한국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표. 네. 네. 사표 심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 찍어도 안 돼. 안 되는 사람 왜 찍어? 될 사람 찍어. 그럼 될 사람 1,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항상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방의회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깔 아까 일본의 지방정당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걸 한국은 이렇게 지방선거 치르고 나면 색깔이 이렇게 쫙 나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원함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반복되는 이유가 사실은 선거제도의 탓이 되게 큰 거죠. 일본은 지금 선거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제도의 문제를 보면 일단 정치 결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어서 일본의 그 지역 정당도 크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시민 운동하던 그룹이 생활클럽 생협 같은 경우가 이제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나 가나가 네토 아니면 뭐 후쿠오카 네토 이렇게 해서 네토 정당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프랜차이즈 같지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규칙 거의.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연대를 하는 그런 시민형 그것도 있고요. 또 정당에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정당 하다가 나와서 이제 만든 사람. 뭐 그다음에 그린 파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 여러 개가 있어서 결사에 될 것은 자유로운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우리 하승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 제도를 1번, 2번만 당선되지 않도록 만든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쿄도 그렇고 가나가와도 그렇고 이 생활자 네트워크 당선되는 거는 1, 2등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보통 3등, 4등 잘하면. 안 그러면 5등 해도 다 되는. 그래서 역설적이게 이 사람들이 그 의회 후보만 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후보를 내지만 자치단체장은 된 적이 없어요, 지금. 후보를 안 낸 게 아니라 1등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를 어떻게 많이 했다서 일본도 그걸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의 선거 제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그 개마인데 사이즈 문제를 그 행정적 차원에서 보면 일본하고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규모나 인구도 그렇고요. 근데 이 실제로 움직이는 사이즈는 일본이 살아있는 작은 단위의 사이즈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중학교 단위의 사이즈. 그러니까 학부모들 보통 인구가 한 10,000에서 한 2만 명.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자기들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가를 상당히 일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근데 보통 운동장으로 대피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운동장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니까 중학교 하나가 그 동네를 구성하는 세이프티 네트워크 맥락에서 하나 구성되는 게 하나 있고요. 일본은 그 축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그렇죠. 있는데 맞쓰리라고 하는 축제가 발달해 그 맞쓰리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맞쓰리에서 굉장히 친해지고 그게 관계 형성에 그런 거를 자기 지역에서 지역 특색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해관계도 있어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로 엮인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선거 단위하고 별도로 생활 단위, 안전 단위 혹은 경제 단위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개마인드하고 좀 유사한 그러네요. 일본식 맥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중앙 정치가 아무리 헛발질을 쳐도 이렇게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제 부분에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정치가 그렇죠. 예. 받쳐주는 게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사이즈 문제 말씀드린 게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개마인드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본 게 뭐냐면 비르켄베르더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직접 선출을 해요. 근데 이제 독일은 뭐냐면 중앙 정치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연동형 비례제 이걸 하는데 그냥 그 개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대부분 다 비례대표제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정당이 명부 내고 네. 그냥 뽑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이 8,000명짜리 개마인드는 뭐냐면 의원이 총 19명이 있거든요. 8,000명도 11명이. 19명씩이나 있는데 그 중에 12명이 정당 소속이 아니고 단체 소속인데 이 단체들이 다 어떤 거냐면은 뭐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 그 다음에 그 노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인 거예요. 일본도 그런 식이에요. 예. 예. 그리고 뭐 거기 이번에 거기 이제 개마인드 진출을 한 단체는 단체 회원이 5명이에요. 근데 명부를 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이제 그 정치 결사도 중요하지만 네. 선거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살 맛이 나는. 예. 근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면 이제 독일 사례는 보면 이 정당의 로컬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FDP라고 독일 자민당에서 독일 자민당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년 365일 중에 한 150일 정도는 로컬 미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선거 기간 개념이 없으니까 1년 내도록 호별 방문하는 거예요. 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주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밤마다 파업에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맥주집에서 예. 그렇죠. 여기는 뭐 무슨 모임, 저기는 무슨 모임, 저기는 무슨 모임 해서 그냥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정치를 논하는 모임들을 진행을 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선거 특수. 독일에서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잖아요. 아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완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만 내가 찍으면 그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 구조인 거고, 그러니까 뭐 주 선거라든지 아니면 연방 정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지역구에서도 뽑고 비례대표로도 뽑고 이 두 가지가 연동돼 있는 건데, 다만 기준이 이제 우리는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느냐가 거의 주로 기준이 압도적이죠. 되지만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몇 %의 득표율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녹색당이나 좌파당 이런 이제 소수 정당이 이제 뭐 의회로 진입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도 좀 더 활성화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시민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선관위에서도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조 그게 굉장히 독일 갔다 오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그런 경로가 가능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독일은 보면은 주나 아니면 개마인드나 뭐 크라이시라고 이제 중간 레벨이 있는데 그런 단위에는 선거에 나오는 정당들이 정말 창발정이에요. 뭐 동물행복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유명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했던 사람들을 다 패러디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 정치가 싫은 사람은 다 와라 이런 정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익히 들어보셨지만 그 정보자유운동을 하는 해적당 네, 네. 해적당도 이제 주 단위로 들어가면 굉장히 파워풀한 곳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극우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에서는 굉장히 네, 네. 높기도 하고 보통 이게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3인당, 이 3인당이랑 기민련이 이제 연방 그 연정을 이뤘는데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좌파당, 녹색당, 3인당 뭐 이런 식으로 연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크로이츠베르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군소 정당인 녹색당이 제1당이거든요. 그 지역 크로이츠베르크에서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당이 녹색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역 단위에서는 녹색당에도 훨씬 더 많은 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다르고 또 어떤 지역은 보수당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주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지방정부의 의회 구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사회 변동의 새로운 에너지를 그렇죠. 흡수해내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주의회에서 뭐 조례도 만들게 하고 재정도 좀 쓰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큰 정당들이 그거를 정책으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의 몇 프로 지지율이라도 얻어야지 이게 비례대표제의 장점이잖아요. 2%라도 더 얻으면 네. 의석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어떤 주에서는 굉장히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주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성공하면 이쪽에서도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정당이 굉장히 좋은 대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 소수당의 아이디어를 차용해가지고 가져가버리죠.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입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 소수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거 뺏겼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지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뭐 다수당이 이걸 가져간다고 하니 우리가 실행력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당 간의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거 이렇게 실행하면 좋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 게 연정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비례대표제하고 다당으로 구성이 되니까 정당이 연합을 안 하면 정부 구성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의회제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책이 섞이고 엮이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3인당이 만약에 녹색당하고 연정을 한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집권당이 된다면 녹색당의 정책 중에 A, B, C, D를 받겠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이걸 아예 유권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투표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연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지방 단위, 또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 연정이라는 것이. 근데 그 연정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발딛고 있는 땅에 그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같이 묶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정파나 뭘 이념이나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좀 본받아야 하겠죠. 저희 한국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갑자기 우려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긍정적인 부분요. 긍정적인 부분은 제도는 약간 그런데요. 에너지가 많죠. 시민들의 에너지는 되게 긍정적이고 사실은 그런 제도를 되게 바꾸고 싶어하고 제도가 설령 이제 만약에 이게 허용이 안 되면 이제 그 제도를 때는 약간 이렇게 우회하는 전략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저는 조금 성공하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일종의 정치 단체를 만들었죠. 과천 불뿌리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난 선거 때 시의원 2명을 배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서 7명 중에 2명이니까 사실 표결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말싸움을 막 하려고 했는데 원래 표결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한국 의회 정치에서는 그렇죠. 좀 얘기하다가 자 이제 투표합시다. 예. 반영이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이 사업을 원래 받아왔던 국회의원도 이 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거죠. 원래 보통 자기 이게 업적이잖아요. 내가 국회 가서 예산 따왔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건데 또 주민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접고 그래서 이제 이게 4대3으로 이제 엎어지는 되게 쾌거를 이뤘는데 근데 이제 얘기만 하면 그런데 한국은 또 이게 한 번 막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지리산의 활동가는 지리산 댐은 도대체 언제까지 막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았는데 그 다음 선거 때 또 지리산 댐 얘기하고 그 다음 선거 때 또 얘기하고 만년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내 죽을 때까지 계속 댐 만대만 해야 되는가 이런 되게 비극적인 그 삶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또 과천은 약간 또 그걸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결국 어디 가냐면 이제 과천 시민정치 다음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지금 그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당들이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동의 선봉 같은 것들을 이제 꾸려서 지금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뭐냐면 이제 시민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자구책을 생각해내는 거죠. 정당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연정의 실험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에너지 이렇게 되게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틀을 만들어내는데 법 제도는 되게 안 따라가고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보고 되게 절망했던 게 뭐냐면 거기 한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국민 여론이다. 네. 그런데 국회 여론이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게 힘들다. 국회 여론은 또 뭘까? 이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슬프네요. 대의민주주의면 국민들이 대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또 어쨌든 간에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우리가 회의록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할까? 저 같은 사람은 보는데 그냥 웹페이지도 막 보거든요.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편하게 하는 거겠지? 예,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안 되는구나. 동네 정치는 아까 이제 규모 사이즈 얘기도 하셨고 좀 일단 말랑말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갑자기 의원 하다가 친구가 의원할 수도 있고 의원 돌아와 갖고 또 경험을 나눌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마추어리즘하고 프로페셔널리즘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 중심으로 하는 게 자칫하면 사지선다형 하듯이 우리는 그러니까요. 선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맞아요. 선거 때만 거기에 끌려가서 투표하는 그리고 굉장히 전문가 정치가 되고 그렇죠. 생활 정치하고는 멀어지는 의원 정치가 돼서 의원으로 당선이 돼야 되는 그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선거가 다인 그러고 나면 뭐 했는지 잘 모르고 선거 때 또 정책 내놓고 그래서 또 되풀이하고 있고 그래서 망각의 정치가 되풀이되는 이제 그게 동네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게 좀 비극인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그 네트워크 운동들이 하고 있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 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임기를. 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치의 기회를 준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리더십의 순환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정치를 해보면 8년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이론상으로는 48, 24, 2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가서 할 수 있고, 자치단체 할 수 있고, 근데 단위가 달라. 실제로, 예, 단위가 다르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의원은 교대로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출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생활 정치, 정치인 그게 생활자 네트워크의 생활자하고 정치가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4년에서 8년을 하고 나면요, 지역의 전문가가 돼요. 정책이 어떻게 들어가고, 동네 그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핵심은 의원 정치, 의원을 많이 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하는 경험과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 만들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리고 그 사회가 동네를 만들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아주 처음부터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 원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자기 돈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빙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은, 그러니까 전부 같이 일본말로 이제 캄파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면 이제 성금을 걷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거를 같이 치르고 그래서 빚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거에 그러니까 나갈 그게 수 있어요. 정치자금법상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이거는 제도에도 다르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지역 정치는 그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맞아요. 풀어줘야 네. 우리 중앙 정치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지역 정치는 우리도 좀 풀어서 동네를 좀 네.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분권 자치를 정말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진짜 생각 같아서 밤새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을 한참 지나왔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독일하고 일본 얘기했지만 우리 고민은 한국인 거잖아요. 네, 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우리는요. 네. 바꿀 게 참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그게 말입니다. 아이, 정말. 근데 시민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요즘 보면은 지방정부 예산 이런 것도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전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예산 우리가 파서 참여예산. 예, 하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제가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시의 예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도 계신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방정부 하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원래 위원회들만 제가 볼 때는 위원회들만 제대로 역할을 해줘도 의회가 잘 못하는 역할들을 일정 부분 대신해 줄 수 있을 텐데 사실 위원회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회의하면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임명장 받으러 가고 끝이었대요. 2년 임기인데 그 임명장 받은 게 유일한 저도 회의. 그렇게 받은 게 2개나 있어요. 진짜요? 왜 했어? 아니,
소집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회의를 소집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본다라면 주민들과,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할 의지가 있다면 동네 정치라고 하는 게 조금은, 조금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벽이 너무 높게 쌓여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이제 시민들은 계속 그 벽을 낮추라고 이제 흔들고 있는 거고, 네. 이 흔들림이 저는 이제 조금씩 균열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본사를 얘기했던 말씀하셨지만, 이제 혼자가 아닌 거죠. 약간 이제 저는 승리감을 맛본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약간 그것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뭐가 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얘기들은 또 약간 지역에서 혼자 하면 되게 힘든데 같이 하면 뭐가 좀 일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되게 이타적인 관점에서 야, 쟤 되게 힘들게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은 약간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야, 저거 우리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전엔 되게 기계적으로 연대했다라면 요즘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안이 터지면 그냥 붙는 거죠. 왜냐면 이거 우리 문제니까. 저기 혼자 놔두면 저기가 무너지면 왠지 우리도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또 넘어오겠지 생각하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제 시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씩 제도를 흔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뭉쳐지면 동네 정치가 사실은 되게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사실 뭐 쓰레기부터 뭐 요즘은 일자리까지 다 동네에서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많이 담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특이 될 거다. 그래서 같이 하는 문화는 어쨌든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게 좋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뀔 것 같으십니까? 동네 정치가 생활을 바꾼다 했는데. 네.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정책을 꼼꼼히 보고 선택을 해야지. 이게 굉장히 정책을 꼼꼼히 보고 선택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깨시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구조가 사실 너무나 이제 공고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토론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정책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동네 정치가 생활을 바꾼다라는 컨셉으로 우리나라 문제랑 독일 문제, 일본 문제 같이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곧 지방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벤트 하는 거 약간 어색하고 좀 쑥스러운 문제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계기 잘 살려서 우리가 지방정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야 좀 더 나은 동네 정치가 가능하고 좀 더 나은 생활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은 한겨레 20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은 동네 정치가 생활을 바꾼다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